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자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진행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주영님 저희가 요즘 소설 이야기가 방송이 3회까지 나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 청취자분께서 네. 저희 줄임말도 만들어주셔서 줄여서 요소야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혹시 네. 주변에서 뭔가 반응 얘기해주신 분들 의견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신가요? 감사하게도 재밌다는 얘기 많아서 감사하고요. 네. 방송을 듣고 그 작품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얘기가 제일 기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좀 뜨끔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놀랍고도 감동적이었던 건 윤성희 작가님이 이 방송을 어떻게 찾아서 들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첫 방송에 자신을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트위터도 올렸는데 아가페 미용실 맞아요. 선생님 동네에 있는 곳이고 네. 저 미용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하다가 소설 네. 쓰시게 됐다고 와, 하셔서 그렇구나. 뜨끔하면서 네.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작가분들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혹시나 틀린 얘기를 할까봐 네, 잘못된 이야기를 맞아요. 혹시나 할까봐 네.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실컷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시게 되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반응과 가장 우려했던 반응을 네. 첫 회 나가고 둘 다 들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은 그 소설이 읽고 싶어지게 만들고 싶은 네.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바로 느껴주셔서 감사했고 네. 작가님들이 들으시는 거는 저도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냥 조용히 잘 넘기고 의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다시 네. 저희의 조금 제멋대로인 생각과 취향대로 네. 소설을 골라봤는데요. 주영님 오늘은 어떤 작품, 어떤 문예지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오늘은 문학동네 99호 그리고 자음가 모음 41호를 들고 왔어요. 문학동네 99호는 2019년 여름호고요. 자음가 모음도 마찬가지로 2019년 여름호인데요. 문학동네에 실린 김혜란 작가의 숲속 작은 집이라는 소설과 자음가 모음에 실린 김사가 작가의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라는 단편 두 편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문예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문학동네 2019년 여름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문학을 사랑하시고 문예지를 읽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친숙한 문예지일 것 같아요. 개간지들답게 기본적으로 소설이나 시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특집이라고 해서 좀 어떤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코너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예를 들어 이번 여름호에는 락강주의 정신분석 수용의 작은 역사들이라는 특집으로 다양한 분들의 글이 실려 있고요. 작가 초점이라고 해서 어떤 작가를 조명하는 인터뷰인데 그것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황정은 작가의 인터뷰를 김봉곤 작가가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작가 조명 코너로 그냥 조명이라고 붙은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에는 보통 작가가 나의 이력서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글을 약간 저는 소설 형식이라고 읽긴 했는데요. 자전소설 느낌? 그런 것과 작가론이 이제 붙는 코너인데 이번 호에는 김세희 작가에 대한 조명이 실렸습니다. 그 밖에 장편 연재로는 천은영 작가의 장편이 이제 연재가 시작됐어요. 폐업일기라는 네. 작품인데 네, 첫 번째 연재가 2019년 여름호에 실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따라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장편 연재는 처음에 읽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에 따라오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마침 첫 번째 장편 연재가 시작됐으니까 천은영 작가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따가 김혜란 작가 소설 살펴볼 건데 김혜란 작가 외에 단편 소설 실린 것은 고종석 작가가 정말 오랜만에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단편을 발표했고요. 그 밖에 이장욱의 복화술사, 손보미의 밤이 지나면, 이민진의 리라고 읽어야 될지 알리라고 읽어야 될지 매일 제목에 붙는 네, 그거겠죠? 답장이라는 네. 기호가 제목으로 실린 단편 소설 나와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황동규, 나희덕, 이병률, 이용한, 강성은, 정다운, 황인찬, 김은지, 박은지 시인의 시가 실려 있고 제가 문학동네에서 주로 재밌게 보는 코너는 맨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개간평이라고. 아, 네. 2019년 이제 여름호에는 2019년 봄의 소설이라고 해서 젊은 평론가들이 봄에 나온 문예지에 실린 소설들에 대해서 단평이라고 하죠.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론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저는 이 코너들을 사실은 읽으면서 제가 지난 계절에 놓쳤던 그런 소설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제가 지난 계절에 읽었던 소설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저는 이 코너 즐겨 읽는데 지난 계절에 내가 놓쳤던 소설 중에 괜찮은 게 있을까? 혹은 내가 읽었던 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었을까? 궁금하시면 이 코너를 주의 깊게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문학동네에 실린 김혜란 작가의 숲속 작은 집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김혜란 작가의 신작은 언제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은 나와 지호인데요. 나는 아마 30대 초반 정도의 실직한 웹 디자이너 여자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지호입니다. 둘은 신혼부부인데 지호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부모의 돈으로 2층짜리 커피숍을 차려서 운영 중이에요. 남편은 조금 부유한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화자인 나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닌데요. 어쨌든 둘은 결혼한 상태고 동남아의 아마 어느 나라의 작은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태국 치앙마이를 떠올랐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도시로 여행을 가는데 그게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머무는 여행이고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구하는데 그 숙소가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소설 안에서 펼쳐지는데요. 큰 줄기가 되는 사건은 이 숙소를 청소해주는 메이드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그 숙소를 정리해주는 분이 그 나라 여성인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휴지통을 빗줄게 놓는다든지, 숙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데, 나와 지호는, 아마도 우리가 팁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메이드에게 팁을 주기 위해서 펼쳐지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네. 팁 삼고초려라고. 네, 맞아요. 나오죠. 지호가 그렇게 얘기하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화자인 내가 겪는 감정 변화도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사실 큰 것은 아닌데 네. 그 사건을 통해서 겪는 나의 심리가 오히려 이 소설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어떤 주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경희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하게 감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일단은 재미있게 읽었고 김혜란 작가의 소설에서 항상 그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를 딱 설정하고 들어가는 네. 몰입이 잘 되도록 들어가는 설정이나 이 여행지 이국적인 배경이라던가 아마 저도 태국을 생각하긴 했어요. 합장을 네. 하고 인사를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그런 동남아에서 손을 모아 인사를 하는 어느 휴양지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면서 읽었고 네. 그리고 그 메이드가 네. 물건을 흐트러 놓는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살짝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심증을 굳히게 될 정도로 네. 욕실 안에 용품들을 다 흐트러 놓은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저는 그냥 이게 안타깝지만 이 화자의 민감한 그걸로 받아들여진 그러니까 정말 메이드가 흐트러 놨는지 아닌지도 모를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신경증적인 부분으로 화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화자의 느낌대로 읽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만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좀 네.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소설 뭐야 이런 느낌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읽었더니 조금 이 캐릭터에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사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읽었을 때도 좀 속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둘러싼 이제 대화나 에피소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쵸. 사실은 이게 초점 화자가 나죠. 그래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상태,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가장 자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화자의 생각에 독자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화자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 독자도 같이 착각을 하고 화자가 이렇게 해석하면 독자도 같이 해석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작가가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결국은 독자에게 그런 식의 혼란이나 혼돈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장치들을 만들었다는 생각도 일견 들기도 하고요. 그래야 끝에 장면에 이제 벌어지는 반전이라고 하나? 그거에 대해 그 화자랑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당혹스러움 같은 거를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의도대로 화자에게 몰입이 되게끔 쓰인 소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여전히 메이드가 팁을 요구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건 모를 일일 것 같기는 해요. 안 했다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잘해준다거나. 근데 그거 혹시 저는 나중에는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강박증과 편집증으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 인물을.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중간에 이제 자기의 아이를 대신 보냈잖아요, 메이드가. 그거는 이제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사정이 있어서 며칠간은 좀 흐트러졌던 것 같은데 그 숙소 관리가 공교롭게도 이제 알아듣게끔 팁을 잘 드렸을 때 그걸 받고 또 평소처럼 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날은 좀 소홀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화자는 벌써 그거를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졌어라고 확신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런 불안증의 연결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김혜란 작가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게 메이드가 돈을 요구했는지 아닌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의 태도라든지 남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상했다라는 그게 평생 가난하고 돈에 대해 이제 그 남편이 잘 산다는 걸 또 주변에서는 너는 그래도 뭐 믿을 구석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는 걸 화자가 좀 감내하잖아요. 그거를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항상 남편인데도 고맙고 민망한 마음을 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군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메이드에게 돈을 주냐 안 주냐, 팁을 주냐 안 주냐 이 사건을 작가가 배치한 이유가 나와 그 남편 사이에 어떤 그런 돈을 둘러싼 관계, 다른 시각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그 둘 사이의 관계 감춰져 있는 어쩌면 그런 갈등 같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는 돈에 상당히 예민한 성격인 거죠. 근데 이것은 본인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혼자 화자인 나를 키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청에서 청소일을 하시고 나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남편은 돈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관대한 동시에 상당히 무심해서 나의 위치나 입장에서는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돈이 많다고 저런 식으로 해도 되나? 그렇죠. 화자가 남편에 대해 귀족적 천진함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너무나 적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결국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상태로 그만둬야 했음에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장에게 약간 굴욕적인 전화를 해야 했고 근데 그조차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할 걸 아니까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묘한 갈등
뭐 돈이나 계급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엿보였던 소설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디테일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남편이 항상 그 나의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넉넉하게 네. 드리지만 그 돈을 왜 봉투에 넣어서 네. 주지 않고 항상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어떤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수고했다라고 돈 주는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건지,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이 메이드에게 팁을 줄 때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를 열심히 써서 쪽지를 얹어두지만 네. 남편이 지우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쓸데없는 과하다. 행동이다.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네. 나 몰래 그 쪽지를 감춰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자인 내가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감사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효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네. 애매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더 슬펐던 건 네. 이 화자가 슬프게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던 게, 지호,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그 귀족적 천진함을 갖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처음에 이 화자가 메이드에게 팁을 줄 때 고맙다라는 말을 쪽지를 써서 놓았는데도 그날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영어로 써서 그런 것 같다. 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화자가 이 사람들 영어 못하는데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지호는 숙소의 주인인 네. 프랑스인 남자에게 프랑스어를 굉장히 어설프지만 건네려는 노력을 한다든가, 네. 태국어,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태국어가 아니죠? 아닐 수도 네. 있겠죠? 그 언어로 쪽지를 쓰게끔 유도하는 그런 감각 같은 게 오히려 지호가 상대를 조금 더 캐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화자는 돈을 반듯하게 놓는다든가, 뭐 봉투에 넣어야 한다든가, 액수가 중요하다든가, 좀 네.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 나중에 이제 메이드라는 단어도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네. 뭐 메이드가 비하의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이입시키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화자가 정말 착해서 예의가 발라서 메이드를 존중해 주려는 의도일까 싶기도 하고, 지호가 무심해서 이 화자를 과한 사람으로 만드나? 그러기엔 좀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약간 도덕적 결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맞아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나보다 못 사는 나라에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낮은 계급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는 사람은 아니야라는 약간 나에 대한 네.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뭐 또 그렇다고 해서 화자인 나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이 성장하고 살아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작가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 때 뭐 완전히 선이나 악의 편으로 몰아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악이 뒤섞여 있는, 근데 선악이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약간 다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독자들이 훨씬 흥미를 가지고 그 소설에 빠져들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소설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화자인 나와 지호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결국 그러면서 독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입해보게 되는 영향 같은 것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통해서 캐릭터 안에서 제 모습을 좀 네, 맞아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네. 그러니까 이 화자인 나를 저에게 대입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런 동남아의 어떤 휴양지에 이런 집에 묵게 됐는데 이런 메이드의 태도를 보고 과연 나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메이드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어디까지 관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독자가 만약에 캐릭터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작품이 훨씬 더 다르게 읽히고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저는 이런 화자인 나에게 좀 이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프랑스어로 말씀하시는 부분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읽었는데 지호가 사실은 태국어로 쓰는 게 어떨까라고 화자인 나에게 제안을 했지만 지호는 한 번도 감사합니다를 그쵸. 태국어로 먼저 하지 않았죠. 그 나라 언어로 맞아요, 쓴 맞아요. 적도 그 없고 한 얘기도 적도 하고 없죠. 싶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에게는 여기가 프랑스도 아닌데, 그러니까 둘 다 영어로 쓰는 것이 맞는데 그 이국에서 굳이 프랑스어를 찾아서 어설픈 발음으로 발음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선입관이나 편견 같은 것이 이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차별적인 시선 같은 것들이 보였는데 그게 아마 지호의 무심한 그 천진함을 드러내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호한테 메이드는 정말 그냥 도와주는, 청소해주는 사람일 뿐이라서 네. 화자인 아내처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대신에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인 아내가 애쓰는데 그게 아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일으키니까 그때는 이제 감각적으로 캐치를 하는 거죠. 네가 영어로 썼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사람인데 자신이 먼저 일을 도와주는 분들한테는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하지 않게끔 또 이 사람은 성장해 왔던, 근데 노력만 하면은 분명히 그 숙소 주인에게 그 프랑스어를 준비를 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냥 이 지호라는 캐릭터의 천진함 같은 게 이런 데에서도 좀 묻어나는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조금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았어요. 이 화자인 나에게 계속 감정을 이입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 특히 엄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내가 친정엄마에게 돈을 붙여주는데 마침 해외여행을 오는 바람에 그걸 깜빡하죠. 그래서 엄마에게 돈을 언제 붙여줄 거냐를 돌려서 말하는 그런 문자를 받고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바람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호와 한번 부딪히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지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내가 돈을 알아서 하겠다, 모든 맞아.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지호는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아내가 돈이 충분치 않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알아서 어떻게 할 거냐, 당분간 내가 보내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자인 나는 그게 그동안 쌓인 것과 함께 겹쳐서 폭발하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라고 언성을 높이자 지호가 아주 차분한 말투로 여기는 몹시 낯선 투로라고 돼 있지만 아마도 되게 차가운 말투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자. 저는 이 말이 맞아. 못했어. 네. 그러니까 지호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돈 앞에서 언제나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편,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결핍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남편은 이런 말을 나에게 내뱉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마 이 화자가 너무 많이 슬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네, 읽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아휴, 돈이 뭘까요? 근데 사실 정말 지호가 조금 더 섬세하거나 정말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알아서 하든가 고맙든가 사실 둘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둘 중 하나를 하라는 말이 너무 저는 좀 더 나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도와주면 좋잖아. 그쵸. 성숙하지 못하죠. 너무 그거를, 물론 아내가 자존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것도 맞고 걱정하는 것도 맞겠지만 조금 좋게 보자면 네. 그렇지만 그냥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거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완전히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 네. 라는 것 자체를 이런 대화에서도 되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상에서 충분히 우리가 네. 감추고 살 수 있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되게 미묘하게 알 것 같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려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것들을 저는 김혜란 작가가 다른 네. 단편에서 되게 잘 집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이 숲속 작은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급 간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어딘지 미묘한 불편함이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나 거기서 나오는 약간 무의식적인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심리 같은 것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들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여행을 간 곳에서의 디테일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들이 이제 점심으로 보통 이제 그 현지의 국수 같은 네. 것을 먹고 주로 단골 카페에 가서 주인공인 화자인 나는 외주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는 맞아요. 저는 씬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인과 마주칠 때마다 우리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시치미와 드러냄, 감춤과 판별의 눈빛이 순식간에 교차했다. 가끔은 그들이 여행지의 마법을 깨트리는 듯해 언짢다가도, 또 어느 땐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 귀에 너무 잘 박히는 한국어가 신기해 고개 돌렸다. 정말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순간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알알이 잘 박혀 있어요. 이런 식의 디테일들이 이 소설에게 현실감을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내주는 게 다 뭔가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서인지 네. 제목이 숲속 작은 집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 나라가 휴양지인 것 같은 이곳이 굉장히 천국으로 느껴질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천국이어야 할 숲속 작은 집에서 전혀 천국이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이 화자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맙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남편이 했던 뭐 고마워만 하든지부터 시작해서 메이드에게 고맙다는 말을 태국어로 쓰면서부터는 이제 좀 받아들여지니까 기쁘다가 기분이 확 나빠졌다라고 이제 네. 자기의 속내를 내비친다든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고맙다라는 표현에 대해 갈등하잖아요. 고맙다고 안 하고 싶다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 숲속 작은 집 너무 좋은 곳에서 고맙다를 고맙다로 못 듣는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만화로 된 짤을 봤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너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안 나지만 너 지금 괜찮아? 라고 해서 상대가 괜찮아 라고 하는데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물어본 사람은 또 누가 무슨 일이 있었어? 고마워 라고 했을 때 고맙다는 말투가 아닌데? 이렇게 다 이상하게 받아치는 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화자가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왜 마지막에 결국 자기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반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자기가 나쁜 의도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심지어 그걸 나중에 되게 호의로 뭔가 되갚음을 받았던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딜 가도 지옥처럼 느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도 되게 그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한몫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제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구겨진 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따가 클로징에서 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숲속 작은 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상고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 문예지와 그 안에 실린 소설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자음과모음이라는 문예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요소야에서 자음과 모음을 다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음과 모음이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1년 정도 휴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작년인가부터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때도 어떤 쇄신의 정신을 목소리를 내면서 다시 지면을 이제 작가들에게 제공하는 취지로 다시 출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이 문예지가 너무 많이 작가나 독자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서점을 운영해온 것도 사실인데 근데 이번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계기로 주변에서 좀 들려왔어요. 이제 특히나 게스트 에디터 정영문 작가가 게스트 에디터로 참여를 하면서 지면 구성이 좀 재미있다. 그리고 그 참여한 작가군이 되게 흥미로운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읽을 만한 소설들,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러면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이 2019년 여름호가 혁신호라는 이제 이름을 달고 또 나오기도 했고 문예지 서문 머리글을 읽기도 하고 정영문 작가가 게스트 에디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쓴 게스트 에디터의 말을 들으면서 네. 잠깐 생각을 했던 게 그러게 이 문예지라는 것이 사실 명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폐간도 많이 되기도 했고 많은 다른 식의 이제 리뉴얼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리뉴얼이 성공한 사례들은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정영문 작가의 게스트 에디터의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고사를 했다 이 게스트 에디터 제안을.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했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최소한의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금 게스트 에디터 지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 얘기를 굉장히 체념 한 스푼 정도를 섞어서 네. 써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 그리고 앞에 이제 머리글을 읽으면서 그러게요. 문예지라는 게 사실은 선도할 것인가와 소통할 것인가 둘 사이에 놓여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자음과 모음에서 아까 문학동네에도 있었던 지난 계절의 소설들을 돌아보는 코너 있잖아요. 네네. 개간평이 있는데 그 코너를 큐레이션이자 비평의 행위를 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고 그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큐러티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형태의 큐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도 독자에게 자신의 것을 제시하면서 이끌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맞춤형이 많잖아요. 네. 독자가 원하는 것을 맞춰서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이냐 그 둘 사이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음과 모음 혁신호가 그 둘 다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도하고 싶은 지면에도 할애를 팍팍 하고 그런 것과 더불어 또 좋은 사랑받는 작가들의 소설, 시를 많이 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영문 작가가 게스트 에디터로 이제 파격이라는 제목으로 지면을 꾸린 꼭지에는 김효나, 정하나, 이상우, 김원, 장수진, 박상순, 권우상 작가가 장르 구분이 없는 글들을 실었어요. 네. 김효나 작가의 글은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떤 분은 기사 형식을 빌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상우 작가는 특유의 문체를 그대로 스타일을 살려서 네. 글을 실었고 이제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쓰고 싶은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펼쳐지는 소설이나 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의 작품들을 앞쪽에서 읽으실 수 있어서 이 머리글에도 있지만 한 권 안에서 두 권의 문예지를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번 호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호는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 수상작이 또 실려 있기도 해요. 당선작은 이제 경장편 부문은 당선작이 없고 단편 부문에서는 장진영 작가가 곤희라는 작품으로 수상작이 실려 있고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주요하게 단편 소설 코너에는 김금희 작가, 김사과, 박선우, 정영수, 조혜진 작가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고른 작품은 김사과 작가의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록 지명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코너인데 이 코너 역시 좀 취지를 살려서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소영, 신혜욱, 오한기 작가의 에세이들이 실려 있고요. C코너에는 권현지, 김연아, 김하늘, 이병철, 이호준, 정우신, 조혜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네. 조혜지 시인의 시도 실려 있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평론가 분들의 리뷰, 그 다음에 큐러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 지난 계절에 있었던 시와 소설들을 이제 큐레이션과 비평을 더불어서 하는 코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번에 김사과 작가. 네, 김사과 작가의 소설을 골랐는데요. 사실 좀 고민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쭉 읽어드렸듯이 김금희, 김사과, 박선우, 정영수, 조혜진 다 너무 좋은 소설들을 쓰는 네. 팬층도 두터운 작가분들의 소설이 실려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르기도 했고 그런 반면 어떤 소설을 제가 얼마만큼 소화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오늘은 김사과 작가의 예술가의 그의 보헤미안 친구를 일단 소개작으로 골랐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주영님이 소개해주신 문학동네 2019 여름호와 이번 자모 여름호에서 실려있던 단편들 중에 김사과 작가의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재밌었어요. 네. 네, 이게 뭔 얘기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호흡으로 훅 읽게 되는 소설이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 한 장, 두 장쯤 넘겼을 때였나? 그 이수영이라는 초점하자가 시인이 되기로 마음먹기 전후에부터 갑자기 리듬이 빨라지면서 너무 재미있게 이 소설이 네. 펼쳐지는 거예요. 뭐 좋은 문장이 있다거나 세공된 어떤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쭉쭉쭉 어떤 연대가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의 서사가 담겨 있는데 그게 굉장히 리드미컬하기도 하고 굉장히 통속적인 문장들이라고 해야 하나? 통속적인 표현들로 서술이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김사과 소설들을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한 소설이라고. 근데 이 소설도 결국엔 망했어로 끝나는데 그 속도감이나 과정이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재미있어서 이 소설을 소개해드리면은 재미있는 한국 단편 하나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골랐는데요. 네. 조금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수영은 한비를 A대학교에서 만났다라는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아마 이 A대학교는 S대학교라고 저는 추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 아래 어딘가잖아요. 네. 이 제목이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잖아요. 네. 여기서 예술가는 이수영이고 보헤미안 친구는 한비라는 이제 캐릭터인데 이수영은 사실 굉장히 평범 무난하게 자라왔고 국문과를 지원한 것도 별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글쓰기를 좋아했다거나 그렇지도 않았고 여기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때 이 학교에서 국문과가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현명한 고3 학부모들은 이렇게 안팎으로 어수선한 A대학 국문학과의 상을 꿰뚫고 있어서 네. 굉장히 경쟁률이 낮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학과에 이제 이수영과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겠죠. 근데 다른 학생들보다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모호하고 비실용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학생들의 정점에 이 한비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이 한비는 이 제목에서 말하는 보헤미안이라고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술과 문화, 장르를 불문하고 같은 나이임에도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커피라던가 뭐 먹고 마시는 문화에도 좀 고급 문화를 이미 체험을 한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이수영이라는 이 인물은 한비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휘둘리면서 거의 사랑의 감정까지 가게 될 정도로 한비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 한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 시인이 됐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한비와 처음 어울리던 날
이제 한비에게 들은 영화나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음악이나 자기를 어떤 휩싸이는 분위기가 됐고, 물론 약간 코믹하게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시인 동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어서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도 바로 천재성을 인정받아 사과해서 어떤 시인 강사에게 인정을 받고 그 그러니까요. 패거리에 들어가서 신인상도 막 받고 학과장한테도 인정을 받고 신인상도 받고 시인이 돼서 이제 엄마 집에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하는 캐릭터가 되지만 네. 정말 한비라는 캐릭터와 찰떡궁합인 시인이 되는 거죠. 예술가가 되어서 이제 계속 한비와의 인연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네. 사실은 소설의 줄거리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계속 한비에게 휘둘리는, 그리고 한비라는 친구에 대해 쟤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수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별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사이사이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좀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맞아요. 네. 우리 그 대학교 가면은 개인이 멋있어 보이는 애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한비 같은 애가 있으면 빨려들기가 너무나 쉽죠. 특히나 이제 이수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학생활을 한물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고, 뭐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제 뭐 어떻게 살지라고 했는데 한비라는 애가 짠 하고 나타나서 너무나 환상적이고 어떤 약간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네. 그런 세계로 이수영을 약간 인도를 한 셈이니까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희님이 캐릭터들이 하는 네. 행동 간에 이제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이 네. 다 소소하게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상당히 뭐랄까 음악으로 치면 비트가 되게 빠른 네. 음악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 소설이 약간 후루룩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 진행 속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나 어떤 그런 비유들이 툭툭 박혀 있어서 그것을 약간 구름 위를 떠다니는 약간 이야기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독자들의 마음에 어떤 각인 같은 걸 새긴다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한비에게 엄청 관심을 갖고 이수영이 한비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 하죠. 네, 네. 근데 문제는 한비가 너무 친구가 많고 네, 맞아요. 친척도 많고 네. 모두가 한비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수영이 한비가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10겹의 지퍼백에 쌓인 양파처럼 네. 그녀는 쏙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수영의 야심이 뭐냐면 한비를 둘러싼 인간 지퍼백들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것. 저는 여기서 그냥 네. 이 소설에 약간 매료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나온 소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수영이 이 한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계속 너무나 마음에 와닿으면서 네. 그렇지만 이 한비라는 애가 보통 그렇잖아요. 대학교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보헤미안처럼 놀던 애가 대학 졸업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 졸업하고 그럼 한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비는 정말 한비답게 네. 스타트업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그리고 어느 날 필라테스 마니아도 되었다가 또 명상을 테마로 하는 소규모 여행사 프로젝트에 합류도 했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재밌었고 나중에 결국 자기와 너무나 비슷해 보이는 어떤 외국인 남자와 네. 결혼하는 것까지 너무나 재밌었는데 심지어 첫사랑에 가까운 존재인 거죠. 10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맞아요. 흠모해왔던 맞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와 계속 그냥 한비가 구름 속에 둥둥 쌓여서 약간 선녀나 천사처럼 어떤 그런 이상향처럼 맞아요. 그려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되는 그런 네. 사건이라고 하는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그걸 자세히 말하면 약간 스포일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지양을 하겠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수영이라는 캐릭터는 재밌는 게 본인이 첫 번째 지퍼백이 되고자 원했잖아요. 네. 그리고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지점,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지퍼백까지는 갔겠죠?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이수영이라는 캐릭터가 한비를 바라보는 묘사들을 하잖아요. 네. 한비의 생일 파티 혹은 연남동 오피스텔에 이제 처음 독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집이 넓네라던가 네. 한비를
한비라는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켜봐 왔지만 전혀 파악을 못하다가 한비라는 캐릭터 주변의 상황들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안정되어 있다든가 부유하면서도 매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뭐 물고기 같다고 표현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결혼식 장면에서 재밌었던 게 또 알록달록 새콤달콤한 과일향 캔디처럼 싱그러운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네. 이제 아마 부모가 자신을 제외한 지금 이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겠지라는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네. 알록달록 새콤달콤한 캔디가 혀를 자극하듯이라던가 네. 한비가 누군가를 유혹하듯 감정 없는 눈동자를 깜빡이는 어항 속 신비한 색깔의 물고기처럼 눈을 깜빡인다. 이런 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한비를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는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게 어항 속에 들어있다던가 네. 뭔가 유영한다든가 그러니까 한비가 근데 어항 속 물고기를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헤엄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조성해 놓은 환경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뒤에 한비의 창조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하는 부모라는 네. 이제 존재가 되게 강렬하게 등장을 하면서 그게 재밌었던 게 이수영 자체가 한비라는 캐릭터를 어떤 존재감 있는 무엇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혹시 주영님은 그런 사람 없었나요? 살면서 이 사람 되게 소설 속 인물같이 행동한다 혹은 산다, 생각한다? 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자신의 강박을 드러내는 행동을 한다든가 글을 쓸 때 어떤 태도를 취한다든가 네. 뭐 너무 비극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자기를 좀 상황극에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캐릭터들이 저는 가끔 살면서 본 것 네. 같아요. 근데 한비도 그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존재로 점점 비춰지는 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어떤 연극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자기의 정말 이 제목에서처럼 보헤미안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비의 캐릭터 자체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왔는데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를 들어갔고 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또 국문학과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과 한국을 오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정말 자유롭게 살면서도 어떤 사업 같은 거에 하는 거에도 흥미가 있고 또 심지어 그 사업이 망했는데도 그거에 흔들리는 모습이 없고 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쟁취하여 결혼한 너무너무 완벽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게 캐릭터를 연기하는 누군가 조성해준 환경 안에서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 영화도 생각났어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었는데 비키 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라고 네. 네, 여기에서 왜 비키가 원래는 이제 학문을 하고 있는 그냥 얌전한 캐릭터의 여성인데 크리스티나라는 예술과 관련된 거면 무엇이든 좋아하는 자유영혼, 자유연애주의자인 친구와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갔다가 네. 어떤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인생을 망쳐버리는 걸로 여기도 이제 망했어 이렇게 끝나는 왜 비키가 너무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이제 끝에서 내 인생은 망했는데 사실 크리스티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냥 잠시 아파했다가 다시 또 자신의 생각대로 예술적 취향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웃겼던 게 이수영 엄마가 한비라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시인이 됐다고 막 네. 우울증에도 걸리고 원망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끝에 가면은 이수영조차 어떤 막 절규를 하잖아요. 네. 저 그 절규도 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막 중간에 이 빌어먹을 운명 저주 막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너무 어울려요. 네, 그리고 너무 사실적이고 마지막에 한비가 막 재수없다라는 말을 외치잖아요. 근데 저 이거 너무 인상 깊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끝을 어떻게 맺을까 도대체 네. 약간 걱정하면서 읽은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너무 달려나가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그 달려나가다 폭발을 하고 재수없다라는 말을 제가 요새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소설에서 되게 통쾌하게 뭔가 너무 망함에 어울립니다. 대해 폭발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 이 소설은 약간
저 끝에 어떤 벽 같은 게 있으면 그 벽을 보지 돌파해. 않고 그냥 질주하는 네. 어떤 자동차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벽을 피하지 않고 그냥 그 벽에 딱 들이받아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밌어서 네. 요 근래 이렇게 약간 통쾌한 느낌으로 재밌는 느낌으로 흥미진진하게 읽은 소설이 있었나? 만약에 그런 재밌는 소설을 떠올린다면 저는 이 소설을 아마 떠올릴 것 같고 네. 되게 의외였던 게 저한테 김사가 작가의 소설들은 조금 음침한 구석들이 약간 있었어요. 뭔가 네, 저도요. 기괴한, 그러니까 같은 망해가는 서사여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소설들도 있긴 했지만 조금 첫 이미지가 좀 가긴 가잖아요, 독자한테는. 네. 근데 너무 문장 같은 것도 자유자재로 쓰는 느낌이고 정말 밝고 통쾌하게 쓰는 느낌이어서 좀 신선하게 읽었던 그런 소설이고, 그 함정임 소설가가 네. 김사가 작가의 다른 이전 책에 대한 추천평으로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힙한 천국과 망한 청춘의 우울한 비망록.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변주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힙한 천국, 네, 이게 망한 청춘. 사실은 어떤 예술 패거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되게 전도 유망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예술가 계층이 많이 나오고 하는 힙한, 세상 힙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결국에 이수영의 절규로 끝나는 청춘의 우울한 네. 비망록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변주여서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망했는데 그렇게 우울하진 않은 어쨌든 읽고 나면 잔상이 유쾌함이 더 오히려 남는 느낌인 소설이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인생이 조련당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 이수영이 소설인데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수영이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러게요. 네. 그리고 끝에 사실은 이 제목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소설에 나오는 표현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의미도 생각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작가가 한 번은 그래도 이수영한테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아서 제목 순서가 바뀐 게 좋더라고요. 네, 제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사가 작가의 단편소설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를 살펴봤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음과 모음 2019년 여름호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는데요. 그 안에 실린 박선우, 조혜진 작가의 단편소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애란 소설 숲속 작은 집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가 준 집을 왼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렸다. 격자무늬 지붕에 군청색 물감이 칠해진 아주 작은 집이었다. 창문 안으로 상체를 기울이면 안에 누가 사는지 다 보일 것 같은 집. 그걸 보자 문득 방금 전 엽서에서 본 그의 이름, 그중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어디선가 자주 본, 아니 자주 쓴 글자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자연스레 내 바지 주머니에 든 쪽지가 떠올랐다. 그걸 보면 당장 알 수 있을 텐데. 지호 앞에서 종이를 차마 꺼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바지 주머니 속 감사합니다를, 구겨진 감사합니다를 손끝으로 마냥 만지작거렸다.